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바이오 세 번째 시간은 CDMO주 정말 매력적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K바이오 정말 사야 되는가, 왜 사야 되는가 이유를 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 뭘 사야 되는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두 개만 사라. 세 번째는 CDMO주 이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초에는 좀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중에서 CDMO와 관련돼서 기술 거래에서 아시아가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제약바이오 시장의 패턴 변화다. 1억 불 이상의 기술 거래 건수는 2021년 260건을 정점을 찍고 2023년에 192건으로 2018년 수준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합산 금액권은 언프론트 금액으로 2020년 162억 달러를 기록한 뒤 낮아져서 지난해는 73억 불로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일단 돌아는 것 같습니다. 에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바이오텍의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아쉬운 쪽인 바이오텍의 기술 가치가 시장 가격에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견딜 수 없죠. 나무돈을 빌려서 계속 파이프라인을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임상 단계 초기 기술 거래는 감소한 반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은 지난해 소품 반등하였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텍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1억 달러 이상의 기술 거래 건수를 보면 22년에 260건을 기록한 후에 192건으로 2018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합산 계약 금액 추이도 2020년에 162억 달러 하다가 지금 73억 불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2018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거의 온 거죠. 또한 임상과 전임상 단계의 기술 이전 건수를 보면 이게 전임상 단계가 113건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맥스를 치고 내려온 케이스고, 반대로 임상 단계 것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이제 현재 바이오 시장에 나타난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기술 협력 파트사의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50%를 차지해서 지금 가장 높다. 또한 아시아가 올라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유럽 지역은 감소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이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기술 거래 건수 역시 지난해 최대치인 아시아는 52건을 기록을 했다. 아시아가 사실은 유럽과 미국 시장이 메인이었는데 이 기술 거래 건수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도 K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새로운 변화, 우리 화장품, 음식료, 바이오 등도 새롭게 글로벌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기술 거래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아시아 기술 거래 건수가 52건까지 올라오는 모습, 260건 중에서 52건 많이 올라왔죠. 자, 아시아 시장이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핵심 메커로 조금씩 변화하다. 주식은 미분이라고 했죠. 그 점에서의 가속도, 속도, 기울기가 미분인데 그 움직임이 클 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이오, 음식료, 화장품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도 연평균 12.3%씩 고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아시아 시장이 새로운 강자로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CDMO 시장은 2022년 22.4조에서 2032년 71.2조로 연평균 CAGR로 12.3% 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자릿수가 나오는 산업이 참 어렵죠. 바이오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사업 초기 바이오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고. 따라서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CDM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CDMO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상승 중에 있다. 그렇지, 이걸 아시아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 점유율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스위스의 론자 20%,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9.3%, 카탈렌트 바이오로직스가 12%, 네, 우시가 10.2%, 기타가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우시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하더라도 거의 20% 정도 올라오는 론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시가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블락을 걸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강자들에게 먹거리가 열렸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게 기회가 열릴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스위스 론자, 캐탈렌트, 서머피셔, 베링거 인겔하임, 우시바이오로지, 후지필름 이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CDMO 시장의 강자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론자 바이오 컨주게이트, 네, ADC 같은 거죠. 네, 세포 치료제, 이중항체 치료제, 캐탈란트, 백신 제조, 서머프로스트는 개발 전 주기 서비스, 베링거 인겔하임 항체의약품, 플라즈 스미스 DNA 생산, 우시는 이중항체, 바이오 컨주게이트, 후지필름 유전자 치료제, 백신 제조 이런 쪽에서 CDMO 시장의 주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CDMO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중이다.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노보홀딩스의 캐탈란트 인수는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노보홀딩스가 캐탈란트를 인수하면은 캐탈란트에서 해준 것들은 노보홀딩스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1월 미국 하원이 중국 유전체 회사인 BGI 그룹 등의 미국 사업 금지를 골자한 생물보안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최근 노보홀딩스는 비만 치료제 이고비 생산을 위해 캐탈란트를 인수가 일어난 거죠.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리스크와 노보홀딩스의 캐탈란트 인수로 인한 CDMO 시장의 공백은 글로벌 CDMO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이 묶여버리고 마는 거죠.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글로벌 CDMO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 론자, 후지필름, 큐라테크, 이 큐라테크 단어 같은 단어들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바카빌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12억 달러 인수했다. 후지필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규모 세포병 CDMO 확장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시바이오가 차지했던 자리를 미국이 생물보안법으로 한데 후려치면서 그 빈자리를 론자와 후지필름과 큐아테크 같은 기업들이 차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CDMO 시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휴미라 이 약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휴미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에 사용되는 그러한 약이죠. 이 휴미라가 독점이 곧 풀린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시장이 20조 원이나 된다는 거죠. 엄청난 시장이 이 시장에 다가오는데 세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다. 암젠, 오가논, 베링거 인겔하임, 코이러스, 비아트리스, 고아, 기린, 산도스, 프레지누스, 화이자, 테바, 알버테, 셀트리온 여러 기업들이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패스는 자사가 개발한 자가면역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인 히드리미아와 미국 에브비가 개발한 오리지널 휴미라의 상호 교환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까지 할 정도로 시장이 크게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휴미라는 미국 제약사 에브비가 개발한 자가면역 치료제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지켜온 블록버스터죠. 휴미라 2021년 매출은 207억 달러, 약 25조이고 미국에서만 170억 달러, 21조의 매출을 올린 그러한 블록버스터 기업이 제약약품 휴미라입니다. 휴미라는 2000년 미국 FDA에서 처음 허가를 받고 출시했죠. 2011년에 핵심 물질 특허가 만료됐지만 에브비가 추가 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휴미라 복제하고 출시를 막았죠. 법정 소송까지 벌인 에브비와 글로벌 제약사를 합의해서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
억제약이 출시가 될 것이 가능해져 있는 게 휴미라의 현상화입니다. 따라서 휴미라가 얼마나 중요한 약인지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7년 53.2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시밀러 시장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그 하나의 큰 섹터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시밀러 시장에서도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한 섹터인데 CAGR로 26.5%나 상승력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화이자가 1등이죠. 8%. 네. 암젠이 5%. 그렇죠? 네. 그다음 일라이닐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바이오젠, 뭐 테바 바이오슈티컬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일반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화이자, 암젠, 일라이닐리, 바이오젠, 테바 파머슈티컬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엉덩이를 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휴미라가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부터 이제 권리가 풀리면서, 네, 허가가 풀리면서 이제 14.4억 달러까지 확 빠진 거죠. 네, 140억 달러까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95억 달러, 70억 불로 이렇게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준다. 네, 이제 P가 주는 거죠. 네,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휴미라의 미국 내 매출액도 186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주는 그런 모습. 네, 권리가 풀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서 약 30조에 이르는 네, 이 30조에 이르는 이 블록버스터의 시밀러를 이렇게 만들어낸 회사들을 보면 에브비, 암젠, 베링거 인게라임, 산도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히드라죠. 히드리미가 아니라 하이드리마라고 읽어야 되나?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화이자, 바이오콘, 코이러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네, 셀플 때는 율트라이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허가 심사 중이죠. 허가 심사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허가가 완료된 거 화이자 정도가 허가가 되고 허가가 아직 심사 중인 것도 있는데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하이드리마 이렇게 지금 23년 7월에 출시를 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7월 이미 허가가 났네요. 네, 저는 24년으로 잘못 봤는데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삼성 에이피스의 하이드리마는 23년 7월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경쟁을 할 정도로 시장이 치열하죠. 방금 제가 앞에서 휴미라를 기억하자. 휴미라, 염증성 질환의 자가면역 질환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휴미라 이후에 또 새로운 블록버스터가 시장에 나오는 거죠. 누구냐? 스텔라. 네, 스텔라가 미국 시장에서 2023년에 특허가 만료돼서 올해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데 이 스텔라는 면역 조절제로 크론병과 관절염, 건선 이게 전부 면역에 관련 조절제인데 여기 병명이 크론병, 관절염, 건선 등에서 이 오리지널 약 스텔라가 드디어 만기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미국 특허 만료 시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그 다음에 24년, 네, 아일리아, 스텔라가 아니라 스텔라라네요. 스텔라라, 빅토자, 휴미라, 티샤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년에는 올해는 졸레어, 심포니, 심지아, 아라네스프, 일라리스. 다음 2050년은 플로리아, 솔리리스, 여보이가 나오네요. 26년은 버제타, 사이람자, 캐살릴라 이런 항암제들이 시장에서 이제 특허 만료가 돼서 시기에 나옵니다. 아일리아, 우리 양과학에서 망막 정맥폐쇄증, 네, 스텔라라는 클론병, 관절염, 건선, 빅토자는 제2 당뇨병, 휴미라는 궤양성 대장염, 티샤브리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뭐 이름도 어렵네요. 이 표를 한번 붙여놓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CDMO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년에 옵디보가 드디어 나오네.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2028년에 만기가 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가 나오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14억 달러, 181억 달러, 나중에 27년 385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 쭉 이렇게 특허가 만료되는 시장, 이럴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에 이제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한다면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미리 사서 뭐 작은 변동성을 견디면서 계속 지속도 들고 가는 방법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처럼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특허가 만료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터체인지업을 규정 개정은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터체인지업을 규정. 이런 단어들은 정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인터체인지업을 규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잘 들어봐. IRA. 인터체인지업을 규정은 또 뭔지. 이것이 왜 바이오 시밀러, 특히 CDMO 시장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RA법과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IRA법 실행으로 2023년부터 의약품의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리베이트를 지불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규정이네요. 의약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반대로 리베이트를 줘야 된다. 또한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인 CMS는 2020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에 해당되는 10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을 시작하고 점차 협상 대상 의약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케어 파트 D가 뭔지 이야기해 줄게요.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협상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약가 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제조사들은 자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메디케어 자격 협상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특허 전략을 변경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 법안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하도록 놔두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이 부분을 저울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지널 제약사는 약가 협상을 통해서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쪽을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네요. 이후 향후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에 이러한 움직임이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메디케어라는 단어, 사회보험법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단어를 꼭 구별을 해야 돼. 이걸 구별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미국 보험법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메디케어는 뭐냐? 이 메디케어는 사회보험법인데 65세 이상인 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 등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의료보험 프로그램이 메디케어다. 나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신장질환자, 장애 등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자. 이 사회보험 파트 A 병원보험과 파트 B 의료보험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자기가 선택적으로 파트 D를 선택할 때 처방전 약물보험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방전에 들어가는 것은 보험에 들어가면 싸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더 내면 이가 부가보험인 메디케어, 메디갭이 또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메디케이드는 뭐냐? 이건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장애인, 어린이 및 임산부 등 취약한 그룹에 대한 의료보험법이 메디케이드다. 예? 연방 및 주저병 의료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다. 가장 가난한 자가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나이가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 신장질환, 장애 일부 그룹을 대상한 게 메디케어다. 서로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자, 아까 IRA법에 의해서 약가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받으면 환자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따라서 특허가 만료되는 법 또한 D 의료보장법, 메디케어의 D에 들어가는 거, 처방전에서 싸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품도 가격을 협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다음에 인터체인저블이라는 단어, 패드의 인터체인저블이라는 단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인터체인저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 거죠. 그러면 이 인터체인저블이라는 패드의 규정과 바이오 시밀러와는 규정에서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가?
현재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약국에서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 회사가 추가로 교차 처방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차로 임상 데이터를 제출했다,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임상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만 싼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까?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에게 부담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인터체인저블로 허가를 받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은 현재 13개에 불과하다. 교차 처방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한 기업 1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 6월 20일 미국 FDA는 인터체인저블 바이오 시밀러 지정 시 필요한 추가 연구 삭제를 위해서 가이던스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뢰 수렴을 개시했다. 이 개정안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 시밀러 간의 상호 호환의 영향을 보여주는 임상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로 공개 의뢰 수렴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가 교차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임상 처방 데이터를, 임상에 관한 데이터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항체 치료제가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라는 것은 사람과 이렇게 사람의 몸이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동물에서 뭔가를 빼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좋은 게 항체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만들기는 어렵지만 부작용이 좋고 가격이 비싸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이제 항체 치료제가 모든 목줄을 쥐고 이 시장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항체 치료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치료제 종류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는 항체 치료제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만 더 볼까요? 항체 치료제 282억 불, 다음에 혈장이나 단백질 펩타이드 치료제가 138억 불. 항체 치료제 빨간 것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규모가 커지는 거죠. 자, 한 단계 더 까서 들어가서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체 치료제이다. 이 항체 치료제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 TNF 알파 억제제이다. 이 TNF 알파 억제제, 이 단어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이 없으면 CDMO 시장을 또 헛공부하는 거죠. TNF 알파 억제제는 또 뭔가? 자, 여러 이야기가 주절주형이야. TNF 알파 억제제는 TNF는 종양괴사인자 알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TNF 알파는 TNF 종양괴사인자 알파라고 부른다. TNF 알파가 종양괴사인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많이 발현이 되면은 종양이 생기고 괴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활성화된 대식세포, NK세포, 일부 T세포 또는 어떤 종인 동양세포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면은 종양이 나타나고 이게 괴사인자로 작용해서 사람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너무 과발현됐을 때, TNF 알파 세포가 너무 과발현됐을 때, TNF 알파 세포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의 약자이고, 활성화된 대식세포나 자연 살생세포, NK세포, 이런 세포들이 많이 과발현되지 않을 때는 암을 공격하고 좋은데, 이게 과발현되면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발현되지 않게 조절하는 그러한 항체 치료제가 시장에서 굉장히 뜰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TNF 알파 억제제를 한번 보면은 TNF 알파가 문제가 많은 게 이걸 억제하는 억제제가 항체 치료제에서 바이오 시밀러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오 시밀러 약품이 된다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에 쓰이는 치료제의 종류는 TNF 알파 억제제, 인터루킨 억제제, 세포 억제제, JAK 억제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제는 TNF 알파 억제제인데 1975년 발견된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TNF 알파는 주로 대식세포, T림프구세포, NK세포 등 면역세포 때 분비되며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간염세포에서 어포토시스를 유도하고 조직을 재생 복구 과정에 관여하는 나름대로 좋은 세포인데 이게 과발현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TNF 알파는 정상적인 신체에서는 면역세포와 염증을 조절하여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된 거는 만성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TNF 알파를 억제시키는 억제제가 시장에서 중요한 바이오시밀러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토카인, 우리가 항체제 폭풍이 나타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너무 많이 발행하면 되는 문제가 이걸 억제제하는 것이 TNA 알파를 억제하는 방법과 인터루킨을 억제하는 방법, 세포 억제제, T세포와 B세포가 너무 많이 발현됐을 때 억제가 되고 키나제 억제제, JAK도 억제제가 필요한데 TNF 억제제는 단클론 항체에서는 인플릭시맙, 인플릭시맙, 아무달리무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플릭시맙하고 아무달리무밥 이 두 개가 TNF 알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레미케이드도 만들고 렌트플렉시, 램시마, 진펜트라, 셀티리온의 진펜트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레마로체, 램플렉시스, 얀센의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마하고 아달리무밥이 굉장히 중요한 TNF 알파 억제제의 성분이다.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릭시맙하고 아달리무밥. 자, 우리 앞에서 인플릭시마밥 그리고 셀티리온 이름으로는 진펜트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TNF 알파를 억제제하는 것은 인플릭시맙하고 아달리무밥 두 성분인데 인플릭시맙을 가지고 만든 게 셀티리온의 진펜트라다. 램시마하고 진펜트라다. 특히 이 진펜트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섹터로 외워져요. TNF 알파가 많이 발현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TNA 알파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인플릭시맙하고 아무달리무밥이 있는데 인플릭시맙에 관해서 만드는 것이 셀티리온의 진펜트라다. 이렇게 셀티리온, 진펜트라, 인플릭시맙, TNF 알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세트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인플릭시맙 그리고 이 셀티리온, 진펜트라가 왜 중요하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펜트라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했죠. 가장 많이 처방된 치료제는 아무달리무밥으로 전체 50.7%를 아무달리무밥이 가장 많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플릭시맙 20.2%, 에타너셉트가 15.2%, 콜리무밥이 14% 순으로 되겠습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강직성 첩수염에는 아달리무밥, 콜리무밥, 에타너셉트, 인플릭시맙 순으로 처방이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아달리무밥이 많이 처방이 됐고요. 그러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인플릭시맙,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성 장염에는 인플릭시맙이 아달리무밥보다 더 많이 치료를 받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 전반적으로 아달리무밥이 상대적으로 많이 처방이 되고 있으나 염증성 장질환, 이걸 IBD라고 그러죠. 염증성 장질환은 인플릭시맙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는 아달리무밥보다는 인플릭시맙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이 개선된 SC 제형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최근 셀트리온이 IBD가 뭡니까? 염증성 장질환 시장이 큰 미국에서 진펜트라라는 제품명으로 론칭을 했고 2024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다. 인플릭시맙을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를 만든 게 진펜트라고, 얘는 IBD,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바이오시밀러다. 굉장히 중요한 약품이라는 거죠. 이게 미국 시장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장질환, 장에 염증이 생긴 것들이 미국에 환자들이 많은데, 자료에 따르면 인플렉시밤은 지난 20년 동안 검증된 유효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IBD, 장 염증 치료제 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것이 인플렉시밥이다. 미국 내 IBD 환자 310만 명 중 인플렉시밤을 처방한 환자 가장 많은데, 중증도에서 중증 환자 그 중에서 8만 명이 이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의 타겟 환자는 이들 중에서 중증도 중증 환자이며, 그동안 인플렉시밥을 투여받기 위해서 정맥 투여를 위해서 집에서 먼 약국이나 병원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휴밀라와 같은 SC 제형, 자기 스스로가 주사를 놨는 그러한 제형으로 바꾼다면 동사에게, 셀트리온에게, 진펜트라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최근 한 10년 동안 셀트리온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40조 7,700억인데 세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거의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20만 원을 뚫는다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지금 시장에서 CDMO에 투자할 만한 거, 이게 탄력성이 있을까? 너무 이제 무겁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에 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오히려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길게 보면은 이렇게 셀트리온의 이러한 진펜트라와 같은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면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셀트리온을 좋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펜트라 출시로 장기적인 이익 개선이 전망될 것이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셀트리온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022억, 영업이익은 774억,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램시마 포와 IV와 투룩시마, 허주마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플라이마가 처방량 증가로 1분기 651억 원 대비 증가한 725억이 전망된다. 전체 매출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2분기부터 진펜트라 매출이 50억이 인식될 예정이며, 이제 50억 찍히네요. 찍혔다는 게 사실 중요하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PPA 상가 600억을 반영해서 이익률 9.7% 기록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고마진 진펜트라가 2분기를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나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셀트리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신약으로 FDA 허가를 받았다. 또 일반적으로 SC 제형보다 SC 제형이 IV 정맥 주사보다도 WAC를 형성하고 있는 높은 WAC, 또 연간 치료비로는 평균적인 IV 제형의 3배 수준까지 오를 가격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높아 진펜트라 매출 확대에 따른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WAC라는 단어를 처음 보셨습니까? 이것들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WAC는 Wholesaler Acquisition Cost라고 그래가지고 기준가, 표시가, 도매제시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죠. 우리가 ASP가 평균판가인데, 이 평균판가는 WAC 가격에서 리베이트와 할인 요인이 반영된 실제 판매 가격의 평균이 ASP인데, 실거래가 또는 평균 판매가로 불리기도 하죠, ASP가. 그래서 여기 WAC는 우리가 제약사가 결정하는 의약품의 공시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시가격. 제약사가 공시하는 구매가격. 이렇게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Wholesaler Acquisition Cost. 네,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CDMO 시장이 왜 뜰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들을 한번 잘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것과 연결돼서 과연 셀트리온은 뜰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크게 아시아 시장이 뜨고 CDMO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약가 구조가 가지고 있고 기술 구조가 가지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IRA 법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체인저블 뭐 이런 법안, 패드 규정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도 CDMO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언젠간 탈출할 가능성, 일단 20만원 회복해서 25만원까지 갔는데 시간이 좀 엉덩이가 좀 무거울 것 같다. 그냥 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사람은 사도 괜찮지만 지금은 그렇게 고나고 싶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외워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제약바이오를 제가 읊어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